자녀 교육, 특히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시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고민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1970년대에 나와서 정말 많은 기독교 가정의 필독서가 됐던 제임스 홉슨의 세자녀 지도법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아동 심리학자들이 쓴 최신 아티클이 있어요. 권위 있는 양육과 권위주의적 양육은 다르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아이의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 부모님의 블로그 글도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들이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충돌하는 자료들 속에서 자녀 교육의 진짜 핵심 통찰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한쪽에서는 순종을 영적 울타리다, 품성의 기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이의 자율성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해칠 수 있다, 위험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은 이 양극단의 주장을 좀 공정하게 펼쳐놓고 그 논리가 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세자녀 지도법의 핵심 주장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 책은 순종을 아이의 행복, 심지어 성공을 여는 열쇠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dob슨이 소아과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거든요. 70년대 당시 좀 허용적인 양육 방식이 유행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책의 핵심 논리는 질서에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순종은 하늘 시민의 첫 번째 법칙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종교적인 표현을 살짝 걷어내고 보면 결국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칙, 또 권위가 있는 환경이 아이한테 진짜 안정감과 행복을 준다는 주장이에요. 아, 그거 생각나네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다는 비유요. 정해진 길, 그러니까 규칙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책에서는 품성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해요. 순종이라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인성교육을 쌓아 올려봤자 결국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자기 변덕이나 충동에만 따르는 아이가 결국에는 더 불안하고 불행해진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선한 권위와 규칙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게 아이의 자제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현실적인 딜레마에 부딪힐 것 같아요. 책에서는 아이가 사리를 분별하기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울고불고 바닥에 드러누울 때 바로 그때가 첫 번째 불순종의 싹을 잘라야 할 때라고요. 근데 이게 현대 심리학 관점하고는 좀 부딪히는 지점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색할 가장 중요한 갈등 지점입니다. 돕슨의 책에서는 아이의 고집, 즉 자기 의지를 부모의 선한 의지에 굴복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굴복이요? 단어가 좀 세게 들리네요. 그렇죠.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저자의 의도는 힘으로 아이를 억누르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권위, 즉 부모에게 따르는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권위, 사회 규범이나 신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신념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구절이 이 관점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순종 훈련이 사회나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이다. 이런 거군요. 하지만 의지를 꺾는다는 표현은 요즘 시대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한 거부감을 줄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다른 자료들이 경고하는 지점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함께 보내주신 사이컬러지 투데이 아티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글은 돕슨의 방식이 권위주의적, 영어로 authoritarian 양육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권위 있는, 즉 authoritative 양육하고는 한 글자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권위주의적 양육은요,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해요.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해. 이게 대표적이죠. 반면에 권위 있는 양육은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은 있어요. 하지만 그 규칙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자녀의 의견도 들으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울타리는 치는데
그 울타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아이가 이해하게 돕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쪽은 설명 없는 통제에 가까웠고 다른 한쪽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도에 가깝군요. 아티클에서는 권위주의적 양육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하나요? 크게 두 가지를 꼽아요. 첫째는 아이의 비판적 사고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왜? 라는 질문 자체가 차단되니까요. 항상 정해진 답만 따르던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내적 동기의 부재입니다. 부모의 처벌이나 보상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행동하는 데 익숙해져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내면의 나침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세자녀 지도법이 내면의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순종을 강조하는데 심리학 아티클은 바로 그 순종 훈련 방식이 오히려 내면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료인 어느 부모님의 블로그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분은 협력적 양육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를 통제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보는 관점이에요. 파트너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기 싫어할 때 지금 당장 치워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장난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밟아서 다칠 수도 있겠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죠. 그건 정말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아이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군요. 네. 물론 이 방법은 시간하고 인내가 훨씬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블로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책임감과 자율성을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세자녀 지도법에서 말하는 부모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각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관점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돕슨의 순종을 통한 질서 확립, 심리학의 이해를 통한 권위 확립, 그리고 협력적 양육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성 확립. 이 세 가지 모델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각각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상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살짜리 아이가 뜨거운 난로로 막 기어가고 있어요. 그때 왜 만지면 안 되는지 우리 토론해볼까?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네, 그땐 세자녀 지도법에서 말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제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종, 이 아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에서는 명확한 경계와 권위가 필수적이에요. 아, 일리가 있네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심리학 아티클에서 말하는 권위 있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동생 때리면 안 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동생을 때리면 동생이 아프고 슬퍼.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잖니. 이렇게요. 규칙의 이유와 그게 우리 공동체, 즉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아이의 공감 능력하고 도덕적 추론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럼 협력적 양육 방식은 언제 가장 유용할까요? 그건 아이가 더 자라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을 때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시간을 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요. 일방적으로 하루에 30분만 해라고 통보하는 대신에 네가 게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아빠도 이해해. 하지만 숙제할 시간도 필요하고 잠도 충분히 자야 키가 크지 않겠니? 우리 같이 모두에게 좋은 규칙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 욕구를 조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듣고 보니 결국 핵심은 왜인 것 같아요. 왜 순종이 필요한가? 세자녀 지도법은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현대 심리학은 아이가 그 규칙을 내면화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군요. 목표는 비슷한데 과정과 철학이 다른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세자녀 지도법에서 부모님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은 순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를 내 뜻대로 통제하는 그 편리함 때문에 권위를 남용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분명히 사랑으로 견책하라, 화를 내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그건 쉽게 권위주의적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현대 심리학적인 접근법을 따르는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설명과 협상이 방임으로 변질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아이의 변덕에 줄질 끌려다니는 건 다르거든요. 부모는 여전히 울타리를 세우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권위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이와 모든 걸 협상할 순 없어요. 때로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에 기반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고 아이는 그걸 따르는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그럼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자녀의 고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새자녀 지도법에서는 해주렴이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명령주를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팁을 주기도 했는데요. 네, 그 팁 자체는 유용할 수 있어요. 쉼표 해줄래? 라는 질문형은 아이한테 거절의 선택권을 주잖아요. 하지만 쉼표 해주렴은 선택권 없이 존중을 담아서 지시하는 표현이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굳게 믿고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건지 아이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생각의 틀은 무엇일까요? 첫째, 순종이라는 단원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순종은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연령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둘째는 나의 양육 방식이 권위주의로 흐르고 있진 않은지 혹은 방임으로 흐르고 있진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권위 있는 양육, 그러니까 따뜻한 통제를 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종이라는 주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네요. 한 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양육 철학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그 시대적 맥락과 핵심 의도를 이해하고 또 현대 심리학의 성과를 통해서 그 한계를 보완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양육 방식도 완벽한 정답은 될 수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도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겁니다. 네, 오늘 논의가 그 여정의 좋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에게 세상의 규칙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부당한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는가? 어쩌면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